제가 한 20년 동안 공부해왔던 브레인 과학입니다. 먼저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세부적 지식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던 걸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문 수학자들 사이에 수가 발명된 건가, 발견된 건가? 이건 흔히 하는 질문이잖아요. 토론되는데, 그렇죠. 직업적으로 하는 수학가들에서는 점점 수는 발견된 것 쪽으로 가고 있대요. 굉장히 시사반박합니다. 수가 상징이라고 보면 당연히 발명된 거죠. 그런데 수를 발견 쪽으로 점점 본다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행위라는 전체를 합쳐갖고 발견 쪽으로 보는데 이게 전문 수학자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수가 왜 발명된 것이냐, 발명된 건 없는 것에서 우리 브레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상징이죠. 당연히 상징이죠. 상징 것에서 자연이 없어요. 그런데 언어나 수는 우리가 상징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발명한 것 같은데 발견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몇 가지 이제 수학사를 해보면 드러나요. 그러면 발견됐다는 거는 자연에 있다는 거죠. 인간의 머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에 있었던 걸 인간의 인지 시스템이 점점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명한 거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발견은 반드시 시간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보세요. 잘하잖아요. 그러면 자연노고, 자연상수 이거 언제 출현했을 것 같아요? 1600년도입니다. 미분도 1600년도 후반에 나왔죠. 집합론은 1900년 초에 나왔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학의 역사를 좀 보면 그만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산 이런 시스템은 발견이었구나.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걸 발견으로 보면 함수들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원래 자연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연산이라는 거예요. 수학에서 수가 핵심이 아니고 연산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연산이 뭐예요? 두 숫자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두 숫자의 이항연산이라고 그래요. 덧셈 하면 5 플러스 3 하면 8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하기라는 연산이 있고, 이게 먼저 있고, 3하고 5라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이제 연결되죠. 관계가 먼저고 존재는 관계의 그림자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수학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산이 먼저 있는 거예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미분, 적분, 온갖 연산이 있고 그 연산의 대상으로서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이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산이 관계예요.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 관계고, 그러면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사람들이 자연, 네이처, 리얼 네이처하고 이 상징, 인간이 만든 세컨드 네이처잖아요. 에델만이 했던 말입니다. 유명한 브레인 과학자, 노벨상 받은 에델만이 우리의 상징 시스템, 언어 이런 것들을 세컨드 네이처라고 그랬어요. 제2의 자연과 자연, 이 두 가지 양분된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상세계란 말이 확 타고 오잖아요. 그래서 리얼 세계하고 가상세계라고 이렇게 구분 짓는, 이거야말로 지금 우리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만나는 가장 모순점입니다.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 같은 영화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근데 이게 극복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더 우선이라고 보면 연산이 먼저 출현했다는 거예요. 연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자연하고 인공, 가상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상징 시스템이 언어를 만들고 사회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자연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은 상징을 못 만든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자연에 상징이 없다 생각했는데 자연이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연이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러면 연산이 관계고 관계가 존재보다 위에 있다면 우리가 상징 세계나 가상 세계나 자연 세계도 존재잖아요. 이 존재 위에 있는 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 수학적 연산이란 관계에 의해 갖고 리얼 세계하고 가상 세계가 출현했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물질이, 입자가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줘요. 뭐냐 하면 전자의 에너지가 51메가일렉트론볼트고 반전자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51메가일렉트론볼트인데 전자하고 반전자가 쌍소매를 해요. 그래서 만든 게 펫이라는 장비입니다. 저거 뭐 그쪽으로 오랫동안 하니까 많이 강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펫이라는 브레인 찍는 장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자, 반전자가 쌍소매 포톤을 바뀌어요. 그게 정확히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5를 하는 과정입니다. 더하기 연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더하기 연산을 하니까 포톤 에너지는 110메가일렉트론볼트 간말의 포톤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정확하게 전자가 반전자하고 연산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전자공학을 했는데 전자공학을 해보면 전자회로를 공부를 해요. 대학 3학년 하면 그 두꺼운 책을 하는데 그 보면 여러 가지 해로들이 나옵니다. 그 회로 중에 실리콘으로 만든 회로가
커패시턴스, 코일, 컨덴서 이런 걸 해요. 특히 코일은 좀 어려운데 커패시턴스는 적분하는 과정입니다. 전자를 쌓아놓는 겁니다. 적분하는 과정이고 코일은 dt 오버 dv 이런 거 해갖고 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적분 미분, 코일은 상수를 곱해줘요. 저항, 코일, 콘덴서 세 개를 병렬로 직렬로 결합을 하면 거기서 공진 주파수가 나와요. 그래서 라디오 텔레비전의 주파수가 결정됩니다. 결론 무슨 말이냐면 수학적 미분 연산을 합니다. 근데 코일하고 콘덴서, 특히 콘덴서하고 저항은 뭘로 만드느냐 하면 실리콘 반도체 칩으로 만듭니다. 그 실리콘 반도체 칩이 뭡니까? 실리콘이라는 원자잖아요. 원자라는 물질 시스템이 물질의 기본 단위들이 연산을 하는 겁니다. 미분 적분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매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연산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보면 연산에 의해서 드디어 물질, 우리가 사는 지구, 태양, 갤럭시, 물질 우주가 생겼고 또 우리 브레인에서 만든 가상 세계도 연산이라는 관점에서 그 연산이라는 관계에서 두 개가 통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우주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바로 리얼 자연과 이런 가상 세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관계, 집합, 그 다음에 모순, 그 다음에 현상, 요 네 가지 큰 범주로 자연과학 전체를 접근한다. 요 전체 접근 방법을 집합론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관계는 흔히 우리가 보는 관계는 크게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상관관계. 뭐가 일어났더니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상관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하품하는데 따라서 하품하는 건 무슨 관계겠어요? 그게 사실 인과관계에 가깝습니다. 하품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바뀌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분자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과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반관계는 수반한다는 말이잖아요. 따라오는 거예요. A라는 이 사건의 트리거를 받아갖고 B라는 일을 나는데 아주 촘촘하게 따라가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브레인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탈라머스라는 게 있어요. 시상이 감각 입력을 대뇌 피질로 쭉 릴레이를 해줘요. 그럼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는 의식 레벨에는 시상하고 대뇌 피질하고 관계는 인과관계인데 대뇌 피질에 일어나고 있는 의식 속의 구체적 내용 하나하나의 연결은 인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수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우연히 다른 일이 일어났는데 인과관계 아니고 당연히 링크대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 그다음 인과관계는 다 알죠. 당구공 같은 거요. 입력이 있으니까 출력이 있고 그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상 삶이나 자연을 관찰할 때 일어나고 있는 관계들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사물과 시간의 관계는 뭐죠? 뭘로 드러나죠? 변화로 드러나죠. 공간과 시간의 관계는 움직임으로 드러나죠. 그다음에 움직임하고 방향의 관계는 뭐죠? 의도로 드러나죠. 이미지하고 시간의 관계는 뭘 만들어내죠? 동영상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사람하고 자연은 무슨 관계죠? 생존 환경이 되죠. 생존 관계를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의식하고 대상은 무슨 관계를 만들죠? 주관을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기억과 기억은 무슨 관계를 만들어주죠? 기억과 기억의 관계가 바로 시간이라는 의식을 만들어주죠. 놀랍죠? 바로 우리의 시간 의식도 내가 하루 종일 경험했던 모든 그 기억들이 시간 순서로 맥락적으로 연결될 때 시간 의식 출현하죠. 그 다음에 감각과 기억은 무슨 관계를 만들까요? 시각을 만들죠. 물리적, 현상적. 그래서 물리적 실체가 무엇이 일어남에 현상적으로 바뀌는 걸 현상적 변환이라고 그래요. 브레인 사이언스에서는 이 현상적 변화가 크게 세 가지로 불거집니다. 그 현상성이 드러난 것은 감각의 현상성, 지각의 현상성, 그 다음에 의식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감각, 지각, 의식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현상은 뭐냐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그 감각이 순간적이죠. 차 소리가 지나가고 꽃 냄새가 나고 뭐가 확 지나간 거. 확 일어나죠. 감각의 현상성. 그 현상의 적시성이라 그래요. 감각이란 작용의 현상의 적시성. 지각도 차려지면 저 누가 오네? 저 사람 어디 본 적 있네? 순간 아는 거예요. 아는 순간 흔적 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냥 알아차림. 그걸 지각의 현상성이라 그래요. 의식의 현상성. 지금 뭐 생각하고 있죠? 지금 느낌이 어떻죠? 물으면 그래, 그렇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10초 전에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감각이든 지각이든 의식이든 10초 전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그걸 현상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10초 전 앞으로 10초 후에도 바뀔 건데 그걸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현상적으로 존재한다 그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느냐? 내 속에 있다는 것도 좀 묘한 거예요. 그런 일어남이 있는 거지. 그러한 일어남이 50년 전 초등학교 때도 일어났고 지금 또 일어났고 그 지각이, 그 의식이 물리적 현상하고 이 현상적 현상 이 두 가지를 항상 구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신작용은 대부분 현상적이란 거예요. 현상적이란 말은 적시적이고 만들어지자마자 분해되고 또 만들어지고 그럼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그 과정을 결정하는 건 뭐겠죠? 바로 조건이라는 거예요. 환경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사라지면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공이죠. 조건 지어진 모든 인과 연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 뿐이지 인과 연이 있기 이전에는 뭐라고 일컬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현상이죠. 그러나 여기에 돌멩이가 있고 여기 달이 있고 지구가 있고는 물리적 실체죠. 지구상에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출현했고 언젠가 또 사라지고 나도 지구는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그게 물리적하고 현상적을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공부의 큰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변환이 일어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게 전부 다 화학적 변화든 생리적 변화든 의식적 변화든 일어나는 거라는. 그래서 자, 모순을 또 생명 관점 볼게요. 자, 항상성이라는 게 생명의 핵심이잖아요. 이 생물학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항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특정 범위 영역에서, 우리가 한 100년 정도 범위 영역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분자들의 패턴이 일정한 네이트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으면 죽어요.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바뀔 때 두 경계점, 그리고 우리 체온은 20도 밑으로 떨어지면 단백질이 작동하니까 얼어 죽어요. 여름에도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생 동안 36도 유지하잖아요. 그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 조절은 두 경계점 사이로 왕복하는 균형 잡기 운동인 거죠. 그럼 균형을 잡는 두 경계점, 팩터가 뭐냐를 제가 나열해 본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안전하고 유연이죠. 안전만 추구하면 뭐라죠? 안전만 추구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견고한 사람, 소위 말해서 그 꼰대가 돼요. 유연만 추구하면 정신이 산만한 사람이 돼요. 너무 변화가 빠르니까요. 그럼 그 적당한 선에서 리듬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하고 정확도. 우린 인간은 모든 동물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정확히 보려면 속도를 줄여야 돼요. 요게 항상 트레이드오프 관계이죠. 자, 요게 역설 관계라는 겁니다. 항상성을 맞추는 오늘 역설이란 말, 모순이란 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인간의 생존 조건도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균형점을 향해 가는 식의 추 운동인데 그 두 개가 균형, 그 두 개의 팩터가 모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동과 구성, 안전과 유연, 속도와 정확, 추상과 구체가 다 상호 반비례 관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균형점을 유지할 수 있는 허용된 시간이 인간한테 한 100년 정도입니다. 그때까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 조절은 항상성 조절이고 그것도 다 두 개의 모순적인 상황들의 절충 과정이라는 거예요. 모순적인 상황을 끊임없이 이동시켜서 균형점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할 때 모순점을 찾아 이동하는 과정을 리듬이라고 그래요. 균형이 결국은 우리 생명 현상에서 미학의 근본 원칙입니다. 자, 집합관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사고에 도달하게 된 거는 어떤 혼자 이렇게 독자적으로 독학을 하면서 반도체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 상대성 이론이나 브레인 사이언스나 분자세포 생물학 다 지난 20년 혼자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쭉 한 10개도 넘는 분야를 하다 보니까네 공동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패턴이 뭐냐? 지금 이야기했던 집합론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자연과학을 다양한 분야의 자연과학을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하느냐 하면 그래서 저는 다른 데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인간은 그 언어 문자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상징화시켰는데 그러면 모든 학문은 언어학이라고 제가 강조를 해요. 그럼 모든 학문 언어학이라고 보면 내가 새로운 학문을 한다. 내가 학문을 한다 할 때 나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궁극의 학문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학문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 바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자연과학에 모두 통용되는. 그래서 내가 쓰는 언어는 3가지 문자로 되어 있어요. 직선, 하살표,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로 갖고 생물학부터 우주, 137억 년 진화되었던 모든 자연 자체를 한번 표현해보자. 시도를 한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도표인데, 자, 가장 큰 거는 이거예요. 시작은.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빅뱅입니다. 자, 빅뱅에서 맨 처음에 출현한 게 3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광자와 전자와 양성자입니다. 좀 더 사각형하고 화살표를 표시했죠. 그러면 요 광자, 요건 양성자, 요게 뭐냐면 전자입니다. 그럼 보세요. 요걸 양성자라 하면 수소 원자 핵이 되죠. 그러면 요 수소 원자 핵 2개, 중성자 2개로 모이는 게 알파 입자가 되죠.
그럼 대표적으로 이게 빅뱅 이론 공부해보면 명한데 양성자하고 알파 입자는 태초에 산문간에 만들어집니다. 빅뱅 당시에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38만 년 때 수소 아톰이 나오죠. 수소 아톰은 내가 어떻게 표현했나 보세요. 요거에 있는 요게 양성자잖아요. 양성자에 전자 하나 갖다 붙으면 수소 원자가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전자가 4개, 체외각 전자가 4개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실리콘, 카본이 될 수 있죠. 예, 체외각 전자 2개는 뭡니까? 산소가 될 수가 있죠. 3개는 뭐죠? 질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표시하죠. 자, 요 단계 끝나고 나면 요거는 뭐겠어요? 이제 생명으로 내려오죠. 생명은 생명 현상에 생명의 정보가 중요하죠. 그럼 생명의 정보는 DNA, RNA잖아요. 소위 말하면 헥산, 누클레오타이드잖아요. 누클레오타이드는 이빨로 돼 있어요. 우리 DNA는, 호모사피엔스 DNA는 요 이빨이 32억 개. 그게 두 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32억 개, 32억 개. 궁극적으로 보면 요게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4개의 염기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문자 몇 개요? 4개밖에 없어요. 우리 생명에 1000만 종이나 넘는 생명의 다양성 속에도 문자는 4개밖에 없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DNA.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우라실, RNA. 요거밖에 없어요. 됐죠? 자연은 4개 문자밖에 안 써요, 생명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전부 다 사각형, 직선으로 다 표현할 수 있죠. 이건 보면, 이걸 만약에 아미노산이라 합시다. 사각형 하나를. 아미노산을 연결해가 목걸이를 만들면 단백질이 되죠. 그것뿐인 거예요. 아미노산 종류 20개. 20개의 다른 색깔의 구슬을 갖고 10만 종류의 목걸이를 만드는 것이 저는 세포라 보는 사람입니다. 집합론적으로. 그럼 명쾌해진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탄수화물이라 합시다. 녹말이라 합시다. 그럼 녹말 붙으면 전부 다 뭘로 됐죠? 글루코스로 돼 있잖아요. 글루코스 사각형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진짜 엄밀하게 육각형이잖아요. 카본이 6개고. 그럼 나중에 공부하면 돼요. 지금 당에서 사각형 그렸어도 no problem.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여기서 집합으로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노마가 연결해서 폴리마가 됐다는 거예요. 단위가 연결돼서 집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막이 출현했죠. 이 막은 뭘로서 만들죠? 세포막은 지방으로 지질로 만들어지죠. 지질은 C하고 H로 주로 돼 있잖아요.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생리학하면.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에, 탄수화물을 흡수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때는 글루코스가 되는 거예요. 글루코스 같으면 6탄당 같으면 요 6개 그려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그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 같으면. 6개, 3개만 해주는 거예요. 요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게 원핵세포예요. 그 다음에 요 막에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T셀 사이클 다 그릴 수 있죠. 그럼 요 미토콘드리아가 요거 잡아먹히면 바로 진핵세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됐죠? 빅뱅에서부터 진핵세포의 출현. 내가 썼는 정보는 뭡니까? 사각형, 화살표, 직선밖에 없잖아요. 수학은 동의반복밖에 없다 그랬죠. 그리고 논리적 동의반복. 논리적 동의반복이 필연성을 낳는다 그랬죠. 지금 바로 같은 이야기잖아요. 동의반복이죠. 사각형 반복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빨 반복한 것밖에 없잖아요. 동의반복이요. 그리고 논리적 추론은 뭐냐 하면 요거 연결했다는 거예요. 전자하고 양성자 연결했다는 거예요. 수소 원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논리적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결합법칙, 그 다음에 항등원, 역원, 그 다음에 그 연산의 결과가 그 집합에 속한다는 이 4가지 조건으로 군, 집합이라는 개념이 출현했잖아요. 지금 집합의 개념을 그대로 쓰려고 있잖아요. 빅뱅에서부터 생명이 일어나는 과정을 그냥 한 3단계, 4단계로 집합으로 쓰면 그냥 명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 보면 3가지 문자밖에 안 쓰는 거예요. 이쪽 가장 위에 최상위 범주인 관계, 현상적, 그 다음에 집합적 사고, 그 다음에 모순, 이 4가지 범주를 갖고 사실은 오늘 강의는 구체적으로 개별 학문을 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한 20년 동안 공부해왔던 브레인 과학입니다. 브레인 과학을 이런 관점을 보면 지금 화살표가 보이죠? 사각형이죠? 화살표와 사각형이 전부 다 뭘 보입니까? 관계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브레인의 어떤 작용을 제가 관계라는 집합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간단히 볼 수 있는 큰 면적은 뭔가 중요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했죠. 예, 이건 공리에 가깝습니다. 큰 면적은 뭐 중요하겠지. 그 다음 화살표를 따라가면 순수가 된다는 거는 직감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반 이상의 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딱 그려놔놓고, 그 다음 보면 화살표를 따라가는 게 작동의 시간의 순서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 다음 요거 보면 이렇게 막은 거는 억제고 화살표는 그 다음에 가속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먼저 관계를 설정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 과학적 지식을 넣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 자극기억, 장기기억, 전두억, ACC, TH 이건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세부를 공부하는 걸 너무 공부한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본연의 공부는 이거예요. 먼저 이 관계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럼 여기서 벌써 관계가 몇 개 나오는 시간적 관계가 있고 공간적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간적 관계에서도 상호 억제 관계가 있고 상호 더해주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실제 해주면 그 다음에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건 구체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걸 전부 다 해보면 첫 번째 가장 위에 있는 결합적 관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이름이 들어가서 그러면 벌써 여기 있는 기본 지식들을 공부한 사람은 이런 전체 관계 속에서 역할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따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역할은 이 관계의 맥락을 따라오면 그게 역할이 되어버립니다. 펑션이 됩니다. 보시면 펑션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 작업기억이니까 도소레들 프리프로탄을 곳에 작업기억하는데 이거는 뭐는 하이라키칼 맥락적 구조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그림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위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연결된 요 전체 요런 마디 요런 것들이 요게 입력, 요게 출력 이런 관계면 맥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 관계, 요 초록색 요 가지 하나를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맥락 분리라 그래요. 하나는 맥락 분리. 그래서 우리 가제는 여러 가지 단위 운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단위 운동이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맥락 하나하나를 분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맥락 분리야말로 인류가 하는 가장 위대한 인지 기능입니다. 맥락이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지능이 가능해진 겁니다. 어떤 수학을 배웠던 걸 제가 수학의 집합론을 갖고 생물학에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학이란 맥락에서 띠내와갖고 생물학에 옮겨왔잖아요. 이게 바로 학습 전입니다. 이게 바로 범용성, 지식의 일반화가 됩니다. 지식의 일반화가 가능해진 것은 바로 이 맥락이 분리할 수 있어서 가능해진 겁니다. 이 속에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거 사실 책 한 권의 내용입니다. 그 한 400페이지 넘는 책 전체 내용을 제가 한 다이어그램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바로 집합적 사고의 힘입니다. 창의성도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저는 지금은 어떤 책을 읽어도 다이어그램 한두 개로 다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왜? 30년 동안 집합론적 사고를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라키가 딱 나오고 집합적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럼 딱딱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책 한 권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책 한 권의 핵심 내용을 내가 새롭게 편집한 이 하나의 다이어그램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응용은 내가 다시 재구성해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갖고 있는 지식하고 링크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유럽사를 공부한다 합시다. 지금 적분으로. 생물학, 수학, 입자물리학, 유럽사 따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합론적으로 보면 다 인간이 분류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인지작용. 동일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먼저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유럽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유럽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어려운 게 유럽의 나라가 한 30개 있다 합시다. 30개 나라에 국경들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지정학적 위치가 역사적 위치로 바뀌잖아요.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자, 그럼 독일사를 한다 합시다. 독일사의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독일의 주변 국가가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프랑스하고 독일이 국경이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 정확히 몽그린다면 혹은 네덜란드하고 독일은 어떤 관계인가? 국경상으로 연결됐는가 안 됐는가? 스위스하고 독일은 어떤 관계인가? 국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이유가? 세부 열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이 집합론적으로 선언해야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봤더니 저는 뭐 1년에 거의 11달은 자연과학만 합니다. 수학, 물리학, 수학은 별로 안 하는데 물리학 위주로, 그 다음에 브레인 위주로 하는데 지난 30년 동안 세계사나 인문학은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집합론으로 들어가면 좀 외람되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달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세계사를 어떻게 들어가면 간단합니다. 일단 세부적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위에서 딱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만약에 유럽의 각각 나라의 국경 위치를, 나라의 인접 국가를 정확히 안다면 그 공부의 50%는 끝난 겁니다. 일단 여기가 집중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꽤 오래 많이 그려봤어요. 한 일주일 동안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해봤어요. 한 20, 30분 그려봤더니 정확한 위상관계, 국경관계를 이렇게 2차원 평면에 상호관계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관계를 빨리 할게요. 자, 그 다음 관계는 이게 딱 학정이에요. 이거 학정의 공부 시간에 적어도 60, 70%를 보내야 돼요. 세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합관계 헷갈려버려요. 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세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집합관계,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나라 이름을 적어요. 됐죠? 요때까지도 세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 이름만 적고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집합적 공부 방법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요게 이제 이름이 하고 위치 관계가 확실히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공부는, 세계사, 유럽사 공부는 80% 끝났습니다. 지도 그리는 데서 거의 60%가 끝났어요. 그 다음 나라 이름 아는 데서 한 20% 끝나요. 80%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주스면 돼요. 자, 주는 거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집합론적 세 번째 단계. 요거 점 몇 개 찍었는 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아테네, 로마. 지금 왜 이렇게 그려놨겠어요, 내가?
여기 바로 동로마하고 서로마를 표시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는 적어도 500년에서부터, AD 500년에서부터 AD 800년에 사실은 이 유럽이 부흥하기 전에는 동로마가 장악을 했던 거예요. 거의 800년도까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는 유럽사 하면 합스부르크가 신성로마 제국 유명하잖아요. 그럼 신성로마 합스부르크 이렇게 다그램 하나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스페인 합스부르크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관계를 냈다 표시한 거예요. 됐죠? 이제 관계가 나오잖아요. 집합과 관계만 표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학문이, 오케이? 모든 학문이 집합과 관계만 표시하면 세부로 들어가면 그냥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확립하지 않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말수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걸 집합론적 사고라 그래요. 됐죠? 네. 그래서 모든 학문에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요렇게 끝났죠. 그리고 지금 역사잖아요. 역사 중에 유럽사잖아요. 근데 이걸, 요 플랫폼, 집합론적으로 보면 이걸 확장할 수 있다는 거. 다시 위로 올라가면 지구 전체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추구하면 되죠. 그러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극까지 다 그릴 수 있잖아요.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합론적 사고예요. 그럼 왜 요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가 보세요. 내가 유럽사에 갇혀있다는 걸 알게 되죠. 구멍이 나 있잖아요. 대서양이 없잖아요, 이거에. 남미, 북미가 없잖아요. 내가 갇혀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유럽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 북미를 그려놨더니 대서양 중앙해령이 나타나고, 그 다음 여기는 해양학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남극 순환 해류가 해서 그린랜드 앞바다. 이번에 여기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어제도 방송 났고, 내일 또 이번 주에 4일간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가갖고 그 20일간 뉴스 보냈어요. 그러면 이때 지식들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집합론적 사고. 그래서 지질학하고 결합을 한 거예요. 해양학하고. 대서양 중앙해령이 지구상의 가장 긴 산맥입니다. 뭐 지금 이거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제가 4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갖다 붙이면 돼요.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지질학 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사하고. 같은 학문이라는 거예요. 사각형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집합론적 사고를 하게 되면 지구가 모든 학문을 화살표, 사각형, 직선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 화살표는 바로 시간적 관계, 바로 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각형은 모듈화된 대칭 개념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린 예들은 집합론적 사고를 하면 지금까지 접근했던 방법이 아닌 많은 우리 인간 활동을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던 걸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대화. 대화라는 집합은 어디서 나왔죠?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쪽이었잖아요. 그게 문제 위로 올라간 뭐였죠? 그걸 감정이라고 하죠. 됐죠? 대화라는 집합보다 더 큰 집합은 감정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감정이란 문제가 인간의 삶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한 사람의 삶의 질은 그 사람이 느끼는 느낌, 감정에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집합론적으로. 다르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면 감정은 지금까지는 정서적, 인간적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기계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기술적 문제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다른 분류죠. 다른 분류를 하면 감정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다른 방법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기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거 감정을 조절한다는 개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조절한다는 말 조금 쓰긴 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감정 조절이라고 딱 들어가게 되면 그 구성 요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절하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 조절은 4단계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뭐든지 이것도 순서와 법칙 딱 들어가면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림.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알아채고 나서면 어떻게 되죠? 감정은 가려움과 재채기 같아요. 알아차리기 전에는 항상 일어났다면 그냥 덜불처럼 붙어버려요. 불꽃이 붙기 전에 알아차려야 돼요. 낌새를 알아차려야 돼요. 이제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측. 다시 예측이라는 문제하고 말려 들어갔죠. 다시 여기서 패턴하고 만나죠. 기가 막혀요. 이런 모든 카테고리들이 나중에 위에 올라가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기술적인 관점으로 집합에서 기술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면 다른 방법론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당연히 감정이라는 문제를 제어한다 했으니까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감정이 일어났다는 걸 아는 순간 바로 불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속수무책이죠. 붙기 전에 알아라는 거예요. 불이 붙기 전에. 불이 붙기 전에 알아라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예측이라고 그래요. 예측만 할 수 있으면 다 피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모순입니다. 또 모순입니다. 불이 붙고 나서 환해질까 안다는 거예요. 불이 붙기 전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측은 가려져 있다 그랬죠. 미분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바로 이 점입니다. 뻔히 알면 피해가지. 우리가 알았을 때는 불이 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이 문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유리가 알았을 때는 내가 제어하려고 들어갔을 때는 벌써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불이 붙고 나면 폭발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불이 붙기 전에 어두운 데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캄캄한 데서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럼 이전 상태에 그 사람의 이전 거는 기억을 하고 하잖아요. 이전의 레이터, 이전의 지식을 총동원 해갖고 이전의 지식을 미분해보라는 거예요. 변화율을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래서 변화율을 알아갖고 일어나기 바로 직전을 캐치해라는 거예요. 변화율을 통해서. 그게 바로 패턴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어날 것 같으면 벌써 발이 브레이크에 가 있어야 돼요. 일어나는 순간에 불을 라이터를 탁 켜는 순간에 스탑해버려야 돼요. 뜨겁지 않게. 불이 붙기 전에 꺼버려요. 불이 붙기 전에 꺼라. 모순이죠. 모든 게 모순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불이 붙기 전에 꺼라. 이거요. 붙으면 못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훈련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일단 멈추게 돼요. 자, 브레이크를 언제 밟아요? 사고 안 나려면 저 딱 보고 앞차 속도의 변화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잖아, 미리. 충돌할 때 밟으면 충돌해버리잖아요. 됐죠.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다 실패. 어디 실패했죠? 알아차리면 실패했죠. 알아차리면 일어나자니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율을 보고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율은 내가 이전 정보로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분류를 해야 돼요. 이게 또 재반전 사고죠. 내가 뭐 때문에 화를 내지, 화내는 종류, 이걸 갖다 얘기합니다. 감정은 누구나 이쪽 감정 전문가들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라는 거예요. 비열한 감정, 수치스러운 감정, 명예심, 왕따, 분노, 대부분 분류를 해보면 사회적 감정입니다. 사회에서 묻어나온 거예요. 그럼 그 뿌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회에서 묻어났다는 것은 내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디파인한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10시간 주어졌다면 나는 그 문제를 디파인하는데 9시간을 쓰겠다. 문제가 정확히 뭔지 알면 해답은 간단히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정의 문제를 해결 못했던 것은 아직도 정확하게 감정이란 무엇인가 디파인이 못 내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저 하나의 디파인을 내립니다. 감정은 기술적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적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적 문제니까네 이거는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절은 일어나서 조절하면 충돌해버린다는 거예요. 일어나기 전에 조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기 전에 조절하려면 그 지표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힌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힌트는 변화율을 통해서 계산해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은 안 해도 얼굴이 붉어진다, 숨이 약간 급해진다, 그 다음 손짓이 빨라진다 하면 감지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방법은 뭐냐면 긴 날숨을 쉬라는 거예요. 이 감정 조절의 개인 중에 날숨이 뭐냐면, 이런 패턴에서 보면 저거 봤더니 이건 뭐 그냥 저 개인적 생각인데 가수들이 나이가 들어도 70, 80이 돼도 얼굴이 아주 젊게 보여요. 그리고 혹시 보죠? 다른 직종보다 가수들이 굉장히 젊어 보여요. 그리고 나는 요 집합 관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직업 중에서 내일숨을 길게 낼 수 있는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가수들이죠. 왜냐하면 노래는 내일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직업적으로 평생 내일숨을 훈련하는 사람이 가수니까네. 저 사람들은 가수들이 굉장히 그런 점에서 유심히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응용 문제를 저는 무궁무진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집합 관계에서 보면 다 명확히 보여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가장 위에 있는 4가지 주스톨, 바로 뭐냐면 현상성, 집합적 사고, 관계, 그 다음에 모순. 집합적 사고하고 가장 관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학문은 수학 관점에서는 동의반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동의반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반복하느냐 하면 논리적으로 반복을 하면 반드시 필연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이 동의반복이 철저하면 마지막 결론들은 논리적 추론 과정에서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론이야말로 이 모든 자연과학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나가려면 먼저 보겠어. 내가 답답해야 나갈 거 아닙니까? 내가 갇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공부의 첫 번째고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수학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숫자를 발견합니다. 파이를 발견하고 누트를 발견하고 누트 2를 발견했고 허수를 발견했고 복수수를 발견했고 이런 발견의 과정이잖아요. 그거는 갇혀있기 때문에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갇혀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럼 갇혀있는 그 한 덩어리가 군이죠. 집합이죠. 그래서 집합론적 사고는 모든 학문을 통쾌하게 조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과정이나 지금 학습하는 사람들이 집합론을 먼저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세부적 지식도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어느 서랍에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 지식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의 밸류를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유용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는 시스템이 집합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히 집합론하고 그 다음에 그 현상적 요하고 그 다음에 관계. 자, 관계는 다시 연산,
집합론착으로 연산이 나오는 건 연산이 수학적 관계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뭐냐면 모순을 견뎌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모순의 그 아름다운 버전이 문학적 모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학문은 집합론적 관점에서 4개의 주춧돌을 갖고 저는 세우는 작업을 하고, 궁극적으로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 모순, 그리고 집합, 그리고 현상, 이 자연과학의 궁극의 4개의 주춧돌을 통해서 인류는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고 새로운 종으로 거듭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세히 설명했는데 저는 이 작업을 계속을 하고 있고, 지금 중간쯤 단계인데 세계사, 지질학, 암석학, 분자세포설학 모든 개별 학문에 굉장히 이펙티브하게 작동하는 걸 매일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지식 인사이더 회원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